하나, 둘, 셋. 주제가 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좀 크게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로 뒤쪽에는 예문 중심으로 한 30페이지 정도의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고요. 앞에는 제가 쓴 글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주제들이고요. 또 제가 고민해서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제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선정을 했냐 하면 저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되는구나. 저런 것도 문법에서 다루는 거구나. 저런 것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학과장님이 소개하시면서 중간고사 망친 사람이 문법론에 가장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게 굉장히 망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성적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 100점도 있어요, 100점. 말이 안 되죠. 예, 98점 뭐 이렇습니다. 예, 제가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예, 제가 문제 잘못 낸 겁니다. 예, 그런 분들도 계시면서 엄살을 부리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정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도대체 정답이 뭐냐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인문학이라는 게 그렇죠? 정답이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미 그런 게임이 끝났어요. 인문학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학도 정답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특히 언어학 또 문법은 정답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답을 요구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요즘 제자들도 몇 명 와 있는데 대학원에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준비해갖고 온 걸 보면 제 얘기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계속 반론을 제기하면 그 반론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싸움이고 자료의 싸움인 거지 정답을 향해 나가는 싸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한국어 가르칠 때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가르칠 때는 뭔가 정답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간단합니다. 가르칠 때는 잘라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잘라서 이거 문법 하는 사람이 잘라서 그렇죠? 예. 잘라서 한계를 그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요만큼만 가르치기 때문에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게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가르치냐를 고민하다 보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법책 보고 뭐 백봉자 교수님 문법서 보고 뭐 국립국어에서 나온 문법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좁은 범위예요. 그 책들에 대한 비판의 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저런 것도 이야기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잘 보이나요? 여기 지우면 혹시 불을 끄면 촬영에 지장이 있나요? 지장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신 학우들보다 또 못 듣는 더 많은 학우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양보를 하죠. 예. 자, 제목은 거창합니다. 한국어 문법 어떻게 공부할까? 그렇죠? 예. 저도 잘 모르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해 온 것들과 고민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부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고 저런 것들도 저렇게 연구하는구나라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예. 문법 공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건 정말 제가 그야말로 그냥 제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관심을 가지고 써온 글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앞으로 글로 풀어낼 주제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한 논의들을 예문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제가 좀 비유를 썼습니다. 예, 좀 촌스러운 비유를 썼는데 여러분들 그냥 예, 제가 문법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좀 비유를 잘 못 씁니다. 예,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예. 제가 제자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일단 좀 궁금해해라. 뭐든지 보면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런 갭이요. 그렇죠? 음에 담았네. 그렇죠? 보면 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기계가 되는 거죠. 보면서 이거 정말 이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 뭐 연배를 보시니까 아이들이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 딱 처음에 제일 먼저 뭘 물어요? 뭐야부터 묻죠. 그렇죠? 뭐야가 일단 호기심이에요. 우린 다 알아. 이게 뭔지 다 알아. 근데 이게 뭐야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 그렇죠. 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야? 왜? 그렇죠? 문법은 너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뭐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쓰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안 쓰지? 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띄어쓰지?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아이가 돼야 돼요. 예. 지적 능력이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호기심이 아이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이대연 한 교수님은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분은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나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이거 좀 배색이 맞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너는 왜 그랬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저는 일방적 질문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굉장히 궁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호기심이 공부에 대한 호기심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이 사물을 보실 때도 왜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해 하잖아요. 일단 궁금한 게 타겟이 발견이 됐죠. 뭐지? 궁금해 발견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문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예문 잔뜩 찾아서 보는 거죠. 요즘에 예문 찾기 굉장히 쉬워요. 21세기 세종계획 이런 데 딱 들어가면 내가 궁금한 거 탁 치면 한 몇십 개 또는 몇백 개씩 쫙 나옵니다. 그럼 쫙 펼쳐놓고 앞에는 뭐가 쓰였고 뒤에는 뭐가 쓰였고 요 형태는 뭐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막 궁금해서 미쳐가지고 문법서 딱 찾아서 딱 보는 순간 호기심은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면서 이거구나. 더 이상 관심이 없죠. 왜? 남들이 다 해놨거든. 저는 절대 자료 찾아보지 말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제자들한테. 일단 한 페이지로 정리해와라. 뭐가 궁금한지 뭐가 호기심이 있는지 정리해와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요건 이렇게 자료 찾아보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문법서에서 나타난 특성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발견한 거하고 남이 얘기해 준 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남이 얘기해 준 건 헷갈려 보다가 이게 정말 맞아 틀려. 그러다 보면 그냥 맞는가 봐. 이러면서 넘어가요. 근데 자기가 찾아보면 이상하다 맞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동사가 쓰였다는데 정말 앞에 이게 동사인지. 그렇죠? 한국어 동사 중에 이상한 동사들 많아요. 그렇죠? 예. 놀아요 이런 동사 있잖아요. 놀다 여러분. 놀다는 실체가 있어요? 놀다는 동사가 실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놀다. 실체 있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놀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 노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고 노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고 노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고 노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동사예요. 우린 이렇게 하고 놉니까? 예. 컴퓨터 게임하고 놉니까? 예. 그렇죠? 근데 먹다라는 동사는 이 행위가 있죠. 웃다는 이 행위가 있죠. 입다는 이 행위가 있죠. 걷다는 이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놀다는 뭐예요? 동사인데 실체가 없어. 구체적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호기심 갖는 거죠. 그렇죠? 예. 저 요즘 놀아요. 행위 있어요? 예. 이건 그야말로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요즘 놀아요.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이게 뒹굴뒹굴 요거의 행위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정말 동사라고 얘기했는데 이놈이 정말 동사인지 이놈이 뭔지 자꾸 보란 말이죠. 예. 그런 예문들 가지고 자꾸 헤매시면 뭔가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로 같은 예문 속에서 길을 찾는 거죠. 자, 여기서 길 찾는 건 나름대로 뭐 해보는 거예요? 규칙화 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요런 동사들이 주로 쓰이네. 뒤에는 주로 요런 서법들이 주로 쓰이네. 요런 선어물함이라고 주로 연결되네. 요런 연결함이하고 주로 연결되네. 예. 이렇게 찾다 보면 문법서에서 얘기하지 않은 규칙들을 자기가 발견하게 돼요. 문법서들이 뭐 굉장히 잘해놓은 것처럼 보이죠. 예. 허점투성이에요. 허점투성. 저도 막 그거 막 비판하죠. 후져. 그렇죠? 예. 후져. 후져 그러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평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제가? 대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대안을 못 내주니까 강하게 비판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 교육계에서 스타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국립국어원 문법책 후졌어. 그리고 논문 발표하면 돼요. 그렇죠? 예. 논문 발표도 논문을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공개석상에서 국제학술대 이런 데서 한 500명 모아놓고 발표 딱 하면 되죠. 스타 되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죠. 예. 잘못하면 매장당하니까. 그래서 아직 매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젠 뭐 해도 되겠어.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렇죠? 백봉자 선생님 문법서 정말 좋은가?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뭐 그 제자들이 볼때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제 학계에 발붙이기도 힘들고 논문 쓰기도 힘듭니다. 왜? 심사 다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죠? 어라? 이것 봐라. 그러면서 계속 계제불가 이렇게 주면 곤란하잖아요. 예. 자, 제가 그분들의 책을 비판하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우리 나름의 규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국제교육원에서 우리 강사들이 한 100명 정도 있는데 그 강사들한테도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대로 있는 거 베껴서 강의하지 마라. 좀 찾아봐라, 예분들. 찾아보면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그게 학생들한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문 속에서 길을 찾았죠. 규칙을 발견하고 나름대로 원리를 발견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 얘기 봐야죠. 남 얘기 보면 남이 이미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규칙을 발견했어. 이야, 기가 막힌데? 그리고 논문 몇 개 딱 찾아서 읽는데 이미 그 사람이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다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한 걸 이 정도의 대가들이 생각했고. 그럼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기를. 이야,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나름대로 규칙을 찾았는데 별반 다르지 않네? 이 사람들이랑. 그렇죠? 그런 자신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보고 계속 거기에만 기대고 의지하면 계속 그런 이론에만 따라가는 수동적인 공부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자기가 발견한 규칙들이 얼마나 기존의 논의에서 연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공부에 막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쓸 때 참고문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행연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행연구를 잘 보는 작업들이 그냥 남의 얘기를 이랬다 저랬다 베끼는 게 아니고 자기 규칙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원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남 얘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내 얘기하고 비슷한데 요건 틀려. 이 얘기는 나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방향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답답해지는 거죠. 왜? 다 해놨어요. 세상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저도 찾아보면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짝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살짝 옆으로 가는 거예요. 정면 돌파 못하면 옆으로 피해가면 돼요. 그 사람이 못한 얘기 하나 더 해주면 그것도 새로운 발견이고 새로운 공부인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야, 내가 해봤더니 조사 문제 한번 볼까? 조사 다 해놨네. 그렇죠? 읽어보려니까 한 500편 읽어야 돼. 포기. 그렇죠? 근데 조사로 예를 들면 500편의 논문이 있다. 근데 그 500편의 논문이 내가 한 얘기하고 정말 모두 완전히 똑같을까?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찾은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판. 또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예. 논문은 비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 그렇죠? 제대로 연구 안 돼 있어. 이렇게 까는 거죠. 예. 근데 찾아보면 연구 거의 다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내가 본 참고문헌에는 없는 거야.
최근에 제가 이제 어디 학회지에 논문을 딱 냈는데 어떤 분이 보통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이렇게 논문 심사평을 하시거든요. 당신이 쓴 글 중에 굉장히 흡사한 주제가 있으니까 그걸 꼭 찾아봐라. 누구누구의 뭐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분이 약간 세민하셨나 봐. 세민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논문을 못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 논문이 있는데 당신이 그걸 안 봤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논문인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집위원회에 따졌어요. 세상에 이런 심사평이 어딨냐. 이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뒤졌죠. 일주일 사이에 다 뒤진 거예요. 논문. 쫙 찾는데 드디어 한 편 딱 발견해요. 정말 비슷한 주제였던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하고 방향은 달라요. 관심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인용했죠. 훌륭하다. 그렇죠? 예. 익명의 심사자가 가르쳐주지 않은 논문을 내가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논문일지라도 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 방향이 항상 일방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6번째입니다. 예. 버색의 이야기하고 막힌 곳은 뻥 뚫기. 그렇죠? 멘토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이제 문법론은 스터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스터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터디 장소에 가서 모르는 것들 자꾸 물어보는 거죠. 아, 난 너무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나만 답답한 게 아니죠. 상대방도 똑같이 답답한 거죠. 예. 그 답답함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 해결의 과정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정말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무슨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술을 처먹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아내도 약간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술자리는 정말 술을 마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뭘 위한 자리였냐면 막힌 걸 풀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너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딱 스톱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도 밤새 그 얘기를 노트에 적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 내가 막혔던 걸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나가셨던 학과장님도 계셨고 또 제 후배도 있고 제 동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실제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 뭐 대학원 입시 설명회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대학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학원에 오셔서 그러한 멘토, 그러한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가지는 것이 공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는 친구 말고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만의 이야기로 꾸미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꾸민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에 새 건 없으니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쁘게 꾸며주는 거죠. 자기 이야기로 싹 디자인해 주는 거죠. 예. 그것도 기술입니다. 예. 그것도 기술이고 능력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거예요,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 얘기가 정말 맞나? 라고 좀 비판적으로 보세요. 비판적으로 보시고 왜 저렇게 쩝쩝 소리를 내는 거야? 그렇죠? 왜 이렇게 그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적으로 보세요. 비판적으로 보시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 뭔가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하면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금 그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써왔던 논문의 그 제목들입니다. 쭉 찾아보니까 뭐, 한 28개 정도 되는데, 뭐, 그냥 기타 잡글들은 빼고요. 예. 그래서 제가 97년에 이제 학위 논문을 썼고요. 예. 그 다음에, 2002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저런 논문들을 쭉 써왔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굉장히 생소한 주제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제, 상, 시간에 대한 개념들에 좀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런 얘기를 써오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된 거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관련돼서는 이제 2006년에 제가 처음 논문을 썼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어 교육의 논문에 대해서 약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좀 깊이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 문법에 대한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다음에 쓴 논문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입니다. 2008년 12월에는 그 이동 구분의 늘 표지에서 그것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로 쭉 써온 것들이고요. 이렇게 써오다 보니까 이제 뭐 부사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그 표현 항목이라고 하는 복합 형식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그 양태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연결어미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어휘 관계에 대한 관심, 그 다음 또 뭐 관형사절 이런 것들의 쭉 조사 뭐 이런 문제들에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쭉 얘기를 했던 거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찾아보시는데 뭐 또 보시고 에이 후져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전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오다 보니까 실제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설명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조사를 설명하는데도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명사가 연결이 되고, 그렇죠? 예, 명사와 조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품사 분류할 때도 처음에 체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명사와 체언과 관계언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사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서술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어가 체언에다가 어떤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먹다라는 서술어가 있으면 이놈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먹는 놈하고 먹는 걸 당하는 놈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필요하고 객체가 필요하고 문법 용어로 얘기하면 주어가 필요하고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필요해서 선택하면 그 다음에 뭐가 붙는 거예요? 조사가 달라붙게 되는 특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법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의 조사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의 조사는 조사가 결합해서 이놈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놈인지 아니면 자격이 결정돼 있는데 조사가 달라붙어서 표시를 해주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격조사 같은 경우, 뭐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 이런 놈들은 확실히 그냥 그 자격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을 표시해 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놈들이 아니고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놈들이죠. 에서나 에나 으로나 그렇죠? 까지나 부터나 이런 놈들이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에요. 성격은 굉장히 비슷한데 뒤에 달라붙는 특성은 굉장히 비슷한데 그놈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연결어미를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어의 문법에서 조사와 연결어미, 특히 어미를 빼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어미라든지 또 종결어미의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특히 연결어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어미는 어떻게 붙어요? 영어에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에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접속사는 하나의 단어죠. 그렇죠? 하나의 단어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놈은 앞에 문장과도 관계없고 뒤에 문장 가운데 중간에 턱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문장 끝나고 턱 들어가고 문장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을 거의 뭐가 비슷하게 하냐면 연결어미가 한단 말이죠. 근데 이놈의 연결어미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앞에 탁 달라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탁 달라붙으니까 어라 이것 봐라. 그렇죠?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이상하다. 왜 어미가 이렇게 턱 달라붙지? 그러면 분명히 앞에 붙었으니까 요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앞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앞에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보세요. 서술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두 개가 연결이 돼요. 복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예를 들면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학교에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먹다란 동사는 철수에만 앞에 있는 철수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뒤에 있는 영희의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먹다라는 서술어는 앞에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뒤에 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이렇게 연결되면 이 고라는 놈은
고란 놈은 분명히 앞에 붙었단 말이죠. 근데 이 놈은 항상 뒤에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뒤에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종속적 연결음이 더 심하죠. 배가 고파서, 그렇죠? 고프다는 뭐예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프다는 행위는 내가 배고픈 행위에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식당에 가는 행위, 물론 그것의 원인이기 때문에 관련을 맺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서가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딱 결합하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해준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주는 거죠.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와 여러분 잘 보세요.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과 식당에 갔다는 사건은 엄밀히 얘기하면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배가 고프고 식당에 갔어. 그렇죠? 이게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비슷한 비근한 예로 어떤 걸 얘기를 들 수 있냐면 지만이라든지 는대라든지 이런 동사, 이런 연결어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는대나 지만 같은 연결어미들은 우리가 대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대립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여러분? 대립이죠? 그렇죠? 네. 왜 반응들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배가 고픈데 그 사람은 배가 불러. 짜증나. 그렇죠? 나는 배가 고프지만 그 사람은 배가 불러. 짜증나. 그렇죠? 이거 뭐예요? 대립적 의미잖아요. 대립적 의미 맞죠? 네. 대립적 의미인데 정말 저게 대립적 의미야?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배가 고프고 나는 배가 고프고 그 사람은 배가 불러. 짜증나. 대립이죠. 그렇죠? 나는 배가 고프지만 그 사람은 배가 불러. 대립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대립시키는 거예요? 고가 대립시키는 거예요? 지만이 대립시키는 거예요? 둘 다 대립인데? 그러면 고도 대립이고 지만도 대립이네? 그렇죠, 여러분? 뭘로 해결할 거예요? 뭘로? 정말? 그래서 이 연결어미의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연결어미의 최선두주자, 대가죠, 대가. 남기심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잘 모르겠다.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니, 국어 문법을 50년씩이나 공부하신 분이 연결어미가 대립의 의미를 주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 오전에 주제 발표했거든요. 오전에 주제 발표하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왔더니 오셔가지고 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이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한국어 문법은 학교 문법은 형태 중심의 문법이에요. 형태 중심의 문법이니까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의미와 기능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는대는 전환의 의미다. 지만은 대립의 의미다. 어서는 이유의 의미다. 니까도 이유의 의미인데 주관적 의미다. 뭐 이러면서 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착 놓고 그래. 그러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장을 보고 정말 그런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아요. 한국어의 양보의 의미, 어도, 그렇죠? 배고파도 참아. 여러분 배고프시죠? 그렇죠? 예. 조금 이제 배가 고프실 때가 됐어요. 예. 배고파도 참아. 이러면 이거 양보예요. 어도. 근데 야, 너 배고프지만 참아. 이건 뭐예요? 이건 양보예요? 양보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어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보라는 의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보가 도대체 뭡니까? 양보. 원인, 이유, 결과, 시간, 상황, 동시, 그렇죠? 목적, 의도, 결과. 이거는 우리가 딱 들어도 아, 저게 무슨 연결어미구나라는 거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이유지 뭐.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그렇죠? 이해되죠? 목적. 아, 앞에 게 목적이고 뒤에 거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위. 그렇죠? 공부하러 한국에 왔어요. 그렇죠? 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어요. 이런 거잖아요. 금방 이해되죠? 아, 이게 목적이구나, 의도구나, 결과구나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남편이 입게 스웨터를 떴어요. 남편이 입게 스웨터를 떴어요. 목적? 의도? 결과?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뭐예요, 여러분?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남편이 입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어. 그건 목적이야. 그렇죠? 남편이 싫어하지만 남편한테 반드시 입혀야겠어. 그럼 의도야. 그렇죠? 남편이 입었어. 그럼 결과야. 그렇죠? 그런데 개에 대해서 어떤 분은 목적, 어떤 분은 의도, 어떤 분은 결과야. 세 개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끝까지 우기는 거죠.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야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양보. 그렇죠? 내일 비가 와도 소풍을 안 가? 그럼 양보해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비가 와도? 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소풍을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상한 결과와 반대의 결과, 기대했던 것과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양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죠. 근데 배고프더라도 그거 먹지 말고 참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배고픈 상황에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는,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것과 반대되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양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양보는 뭐와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지만하고 연결이 있어요. 배고프지만 참아라. 그렇죠? 비가 오지만 소풍을 갈 거야. 뭐가 이상해요?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뒤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최근에 관심사 중에 양보 도대체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싹 뒤졌죠. 교재 그렇죠? 10권 싹 그렇죠? 물론 제가 뒤진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뒤져와. 그렇죠? 여기 있는 제자들 말고요. 나머지 제자들한테 싹 뒤져와. 그때 쫙 뒤져왔어요.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모든 교재가 다 달라. 뭐 어쩌라고. 그죠?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문법 항목도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해서 쭉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딱 1차 비판의 대상이 딱 생긴 거죠.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항목이 통일되어 있지 않냐. 일단 비판하죠. 그리고 그 예문들 잘 보면 대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양보로 설명하는 것도 많은 거죠. 그럼 뭐예요? 대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다 빼내는 거죠. 다 빼라. 빼서 대립으로 설명해도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쫙 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대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애들만 쫙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양보의 의미로 통일할 것인지 그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몇 급에서 가르쳐 라고 제시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호기심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양보야? 정말 대립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심을 두고 글로 풀어낼 주제 드립니다. 예. 일단 비교입니다. 처럼 보다만큼. 그렇죠? 예. 처럼 보다만큼. 처럼 보다만큼? 그렇죠? 예. 꽃처럼 예뻐. 그렇죠? 꽃보다 예뻐. 꽃만큼 예뻐. 다 쓰죠? 다 쓰죠? 왜 다 써? 일단 궁금한 거예요. 세 개는 다 형태가 달라요. 언어학의 핵심은 언어학의 아주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요.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 형태가 다르면 기능이 다르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처럼 보다만큼 꽃처럼 예뻐, 꽃보다 예뻐, 꽃만큼 예뻐. 그렇죠? 에이, 선생님 꽃처럼은 꽃과 비슷하게고요. 꽃보다는 꽃보다 훨씬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꽃만큼은 완전히 꽃처럼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에 근접한. 동의하십니까? 비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절대 제 얘기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서는 동의하셔도 되지만 제가 뭘 설명할 때는 동의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정말? 이렇게 계속 삐딱하게 보셔야 돼요. 예, 고개는 왼쪽으로. 그래서, 예, 우리가 삐딱할 때는 왼쪽으로, 삐딱한데 오른쪽으로는 좀 이상하신 분이 가까운 경희의료원에 가셔야 되고요. 우리 보통 이상한데 그럴 때 오른쪽으로 하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합니까? 왼쪽이죠. 이상한데. 그렇죠? 왼 고개를 젓는 거죠. 이상한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상한데. 그렇죠? 이상한데. 이상한데. 자,
그래서 정말 천원보다만큼이 비교의 의미로 모두 동일한가 한번 찾아보자.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저것도 뒤져봤어요. 저것도 지 마음대로야. 예. 교재 몇 권만 보세요. 예, 몇 권만 보세요. 만큼의 의미, 천원의 의미, 보다의 의미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별로 이야기 안 해놨어요. 그냥 문법에 보면 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낼까. 두 번째 아까 더라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관심 있는 게 연결어미의 공기 패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큰 주제로 프로젝트 주제로 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유수영 선생이 자기가 석사기 논문을 써보겠다고 달라고 졸라가지고 제가 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1차 자료는 만들어 갖고 왔어요. 예. 뭐 석사기 논문이 이론을 내세우고 원리를 내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사 논문은 현상을 똑바로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힌트만 줘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상옥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름이 지금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요. 1970년대 석사기 논문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그때는 펜으로 쓰는 석사기 논문 아시죠? 예, 타이핑이 아니에요. 그냥 펜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펜으로 자기가 쓰는 그 밑에 뭐 먹지 대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석사기 논문 쓰신 분인데 사동에 한국어의 사동법에 관련돼서는 그것만큼 완벽한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당시엔 석사만 돼도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택도 없는 사람이죠. 예. 지금은 뭐 박사 받고도 그냥 재수, 삼수 오랫동안 꿇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논문이 그렇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사동법에 관심이 있을 때 제가 앞에서 사동법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예문들 다 찾아보고 야, 이거 도저히 이걸 넘어설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사동법 딱 포기했잖아요. 더 이상 넘어서기 힘들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예. 연결어미의 공기 패턴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연결어미가 2개 이상 쓰이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쓰이느냐라는 것이 너무 궁금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연결어미는 우리가 문장 쓸 때 보통 한 개가 쓰여요. 복문으로. 그렇죠? 뭐뭐 하고 뭐뭐 했다. 이렇게. 근데 뭐뭐 하고 뭐뭐 하며 뭐뭐 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어미가 2개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도대체 요 연결어미들 관련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글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와서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는데 보통 어떻게 쓰냐면 단문으로 다 써요. 쭉 느려서. 길게 잘 못 씁니다. 근데 길게 못 쓰는 이유가 뭘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애들이 길게 못 쓸까? 생각이 없어서. 생각은 다 있죠. 걔들은 성인인데. 정상적인 교육 받은 아이들인데. 근데 못 쓰는 거예요. 왜 못 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쓸 때 이런 연결어미들을 잘 연결해서 써라.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연결어미의 패턴들을 잘 보여주고 전형적인 예문들을 잘 보여주면 애들이 쓰는데 좀 도움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2가지 비교해서 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하고 외국인들이 쓰는 패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렇게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개의 문장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림을 주든 아니면 제가 문장으로 뭐뭐임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문장을 주고 자, 이 문장들의 관계를 따져서 연결어미를 써봐라. 그래서 밑에 연결어미 얘도 쭉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골라서 써라. 이렇게 딱 주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과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봐요. 기대를 합니다. 아직 지금 그건 좀 약간 방대한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한 몇백 명한테 뿌려야 돼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사이버대도 뭐 많으니까. 그렇죠? 예, 사이버대 한 500명 되죠? 500명 되나요? 예, 500명 되죠? 예, 그냥 감사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성심성의껏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뭐 대충 쓰지 뭐. 다 고고. 그렇죠? 고로 연결해도 돼. 배고프고 머리 아프고 집에 갔어요. 뭐 이래도 다 써도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잘 분석해서 보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외국인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근데 외국인 아이들도 초급, 중급은 안 돼요. 고급 수준의 애들을 갖고 해야 돼요. 왜?
잘 사용할 수 있는 애들, 기능을 다 아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건 좀 약간 긴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예.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가르칠 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정적 가치의 통사적 실현이라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예. 여러분들 예문 잘 보시면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특히 한국어 교육의 예문들을 잘 보면, 그리고 논문의 예문을 잘 보면 대체로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 알다, 모르다. 그렇죠? 이걸 예로 들면요. 보통 예문들은 다 뭐예요? 알다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알게, 그렇죠? 열심히 설명했어. 그 사람이 모르게 열심히 설명했어. 이건 돼야 안 돼요? 이상해.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알다하고 모르다는, 나는 그걸 몰라요, 모른다, 동사죠? 그렇죠? 안다도 동사죠? 모른다가 동사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른다 되니까 나 잘 모른다. 되죠? 돼야 안 돼요? 왜? 아니 여기 한국 분들 아니세요? 그렇죠? 네. 되죠? 나 잘 모른다.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라. 동사죠? 그렇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예. 근데 동사인데 다른 동사들하고 다른 거예요. 잘 안 돼. 나는 그 일을 잘 모르고자 노력했어요. 이런 거 잘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이럴 수 있죠.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내가 죽어. 그래서 내가 스파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자. 뭐 이렇게. 뭐 극단적 상황을 만들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되죠. 근데 이제 부정적 가치, 다시 말하면 만의 관계가 있을 때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동사, 다 어휘가 있고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가 있어요. 그 쌍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문장에서 설명할 때는 항상 긍정적 의미를 가진 동사만 주로 문장에 나와요. 예문을 나와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문장, 예문을 써보면, 단어를 써보면 안 돼. 그럼 왜 안 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워요. 그렇죠? 반이어 배우죠. 알아요, 몰라요, 좋아요, 싫어요, 기뻐요, 슬퍼요, 더워요, 추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배웁니다. 배웠어. 그러면 애들은 생각하겠죠. 머릿속에 탁 집어넣는 거죠. 아, 더워. 그러면 추워. 좋아요. 싫어. 탁 떠오르잖아요. 그럼 문장 딱 만들어. 문법 설명하면서 좋다 가르쳐요. 그럼 애들이 넣고 싶겠죠. 좋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싫다가 있으니까. 그 단어 넣어보는 거야. 넣어서 문장 만들어. 근데 문장 안 돼. 그렇죠? 왜 안 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 가치가 문장에서 어떻게 문법적으로 나타나는지 이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얘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소스 다 드립니다. 예, 다. 예. 혹시 여기 석사들도 있는데 예, 쓰고 싶으면 써. 예. 못 쓰면 내 거야. 그렇죠? 예. 전 다 드립니다. 예. 수업 시간에도 대학원 강의 시간에도 애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내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이건데 써라. 못 써? 그럼 내가 쓰지. 예. 써와 공동으로 쓰게. 안 써와. 그렇죠? 그럼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 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 아무도 안 써. 아무도 관심 없어. 도대체 뭐 하는 대학원생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경희대에 관심이 있으신, 교육대학원에 혹시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웰컴. 대신 그래도 또 줬는데 저는 웰컴만 하는 게 아니라 줘요. 먹이도. 먹이도 드립니다. 이렇게 드세요. 이러고 드리는데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안 한다는데 뭐 내가 뭐 그걸 쫓아다니면서 왜 안 해? 뭐 그렇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말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국어 문법에서 주어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어. 정말 한국어에 주어가 있어? 이거 문법론 수업 시간에 지금 혹시 문법론 강의 듣고 계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축하드리고요. 나가실 때 이름 꼭 적어서. 그래도 오프라인 특강이라도 오신 분인데, 그렇죠? 이 힘든데 오프라인 특강까지 왔는데 제가, 그렇죠? 뭘로 보답을 해야 될지. 촬영 잘하세요. 안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뭔가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면 전 해외에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예. 난 부산이야. 그쵸? 예, 이러시면서 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와주신 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예. 나머지 분들은 다 그 전에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인가요? 예. 고생하셨죠. 위로를 드리고요. 예, 예.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설명도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고민이 뭐예요? 주어? 한국어에 도대체 주어가 있어? 주제 아니야? 자꾸 궁금한 거예요. 나는 오늘 사이버대에서 특강했어. 나는 이거 주어인지 주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주제 같아. 주제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다 보면 동일 주어 제약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동일 주어 제약. 그런데 그 동일 주어 제약이라고 설명하는 것들을 잘 보면 이게 주어인지 주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정면으로 확 던져버리면 이것도 약간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한국어 교육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국어학 전체, 문법의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길게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몰래 하는 거죠. 다른 논문을 쓰면서 살짝씩 계속 이제 노출을 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다음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문만 쫙 있습니다. 예문만 보시고 저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기도 사랑한다. 난 진기도를 사랑한다. 이상하죠? 왜 안 되지? 밑에 보세요. 진기만이 노래를 불렀다. 난 진기만을 사랑한다. 만을은 되는데 도을은 왜 안 될까?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제일 위에 보세요. 도을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밑에 보세요. 마늘은 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조사 그러면 여러분 보조사 그러죠? 그러면 는, 만, 도가 대표적인 보조사예요. 그렇죠? 는은 뭐 주제, 대조, 도는 역시, 그렇죠? 그 다음에 만은 혼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럼 세 개를 우리가 늘 보조사 그러면 는만도, 는도만, 맞는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쓰이는 게 다른 거예요. 나는 진기만을 사랑해. 난 진기도를 사랑해. 왜 안 되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진기도에게 책을 주었어는 안 돼요. 진기도 책을 주었어요. 이건 되죠. 밑에 보세요. 진기까지 가. 이건 돼요. 또. 까지 가 우등상을 받았어. 이러면 뭐예요? 또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자꾸 궁금한 거야.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계속 겹치니까. 진기에게만 책을 주었어. 진기만에게 안 되고요. 그렇죠? 아까는 만이는 됐잖아요. 진기만이 그녀를 사랑해는 되는데 왜 진기만에게는 또 안 돼? 에게도 격조사고 이도 격조사인데. 그렇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진기만에게 책을 주었어. 돼야 안 돼요? 직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된다. 그렇죠.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난지도에만 숲이 우거졌다. 난지도만에. 안 되죠. 진기는 책으로만 공부했어. 책만으로 공부했어. 저건 또 왜 돼? 되잖아요. 여러분 책으로만 공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애들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수석해놓고서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전 책으로만 공부했어요. 짜증나. 그렇죠? 예. 누구는 뭐 몰라 책으로만 공부하면 잘하는지? 해도 안 되니까. 과외도 받고, 그렇죠? 학원도 다니고, 참고서도 보고 하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얄밉죠. 근데 저건 또 다 돼. 두 개나 안 되는데 저건 왜 되는지.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야.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한 거죠. 나는 책을 진기에게만 주었어. 네, 진기만 주었어. 되죠? 나는 책을 진기에게만 주었어. 진기만 주었어. 나는 설악산 정상에도 올랐어. 나는 설악산 정상도 올랐다. 되죠?
그런데 밑에 보세요. 나는 진기에게만 공을 던졌다. 난 진기만 공을 던졌다. 나는 진기만 공을 던졌어.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그림을 벽에만 걸었어. 나는 그림을 벽만 걸었어. 잘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에게 만이고요. 에게 도고요. 에게 만이고 에 만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건 에게를 다 생략하고 만만 붙여도 되고 어떤 건 에게를 생략하고 만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저게. 그렇죠? 도대체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예, 왜 저러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호기심. 도대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잘 보시면 동사를 잘 보세요. 동사. 주다, 오르다, 던지다, 걸다. 그렇죠? 동사를 잘 보시면 뭔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다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주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있어야 되죠? 근데 던지다는 꼭 반드시 받는 사람이 필요 없죠? 그냥 공을 던졌어, 그냥. 그냥 여기 저쪽에 받으세요 하고 던질 수도 있고요. 그냥 A씨 하고 던졌어. 근데 A씨 주웠어.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반지를 확 주웠어. 어디다? 땅에다? 그죠? 안 되거든.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동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요 놈을 반드시 요구하는 놈이면 요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이놈을 요구하지 않으면 진기에게만을 요구하지 않으면 요 놈이 빠지면 이상해지는 거죠. 반대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요때에게와 요때에게는 그래서 어떻다? 성격이 다르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 듯해. 그렇죠? 보이는 듯 싶어. 그렇죠? 예, 다른 것처럼 보이는 듯 싶은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니까 그렇다면 저걸 어떻게 풀어낼까? 그러다 보니까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술어하고 연결되고 서술어 연결시켜다 보니까 서술어가 가진 논항, 서술어가 필요한 놈들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살살살살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처소 교차구문. 말이 좀 이상하죠. 처소는 뭐예요? 누가 있는 곳이죠. 장소의 의미. 교차. 바뀐다 이거죠. 뭐가 바뀌냐?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인부가 아파트 바닥에 나무 무늬 장판을 깔았어. 인부가 아파트 바닥을 나무 무늬 장판으로 깔았어. 그쵸? 자, 바닥에가 을로 바뀌고 을이 을어로 바뀌죠? 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되죠? 그쵸? 네, 자, 의미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곰곰이. 다시 한번. 그렇죠? 밑에 거 다시 읽어보세요. 밤거리에 네온 사인이 빛난다. 밤거리가 네온 사인으로 빛난다. 의미 같아요, 달라요? 의미 같아요, 달라요? 자, 같다. 예, 같다. 그렇죠. 예, 감사하고요. 예, 다르다. 그렇죠. 예, 다르다. 예, 나머지 분들? 예, 이거 뭐야. 그렇죠. 예, 이거 바람직하잖아. 우겨야 돼. 같다, 다르다, 우겨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중도에서 서서. 그렇죠? 요래. 그죠? 이러면 안 돼요. 네, 요거 볼까 저거 볼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인부가 아파트 바닥에 나무무늬 장판을 깐 건. 자, 이게 나무무늬 장판, 이게 바닥이에요. 그럼 여기 나무무늬 하나 깔았어. 그러면 위에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인부가 아파트 바닥을 나무무늬 장판으로 깔았어. 이건 뭐예요? 싹 깔아야죠. 그렇죠? 그 말이 알겠죠? 싹 깔아야 돼. 그래야 밑에 게 돼.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는 부분적인 의미, 하나는 전체적인 의미. 밤거리에 네온사인이 빛난다. 하나 반짝반짝해도 빛나는 거예요. 근데 밤거리가 네온사인으로 빛나면 네온사인이 수십 개가 해서 거리 전체가 빛나요. 어머니가 마당에 물을 끼얹었다. 물 요만큼 칙 해서 끼얹은 거예요. 어머니가 마당을 물로 끼얹었다. 그럼 뭐예요? 쫙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단지 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조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의미 차이가 확 드러난다는 거죠.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그러니까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거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고 한 서너 명이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그 중에 저도 하나 있고요. 예. 서로 관심 없습니다. 서로 논의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끝나. 예. 요즘 한국어 이 문법이나 한국어 교육계 학문적 풍토가 그래요. 예. 넌 얘기해라. 난 딴 얘기할 테니까. 요즘 그런 분위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 한 사람이 딱 문제 제기했을 때 그거 딱 자꾸 물고 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학문이 쫙 발전하는 거거든요.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런 책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여러 명이 쓴 책 있죠. 여러 명이 모아놓은 책 있죠. 그런 책은 사지 마세요. 그 책은 쓰레기야. 저도 그런 책 하나 있습니다. 쓰지 마세요. 그건 주관이 없습니다. 그런 책은 필요가 없는 책. 왜냐하면 앞에 설명과 뒤에 설명이 달라. 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게 쓴 거야. 그렇죠? 그게 오히려 독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주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주제에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그런데 말하기 교수법인데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하기 교수법 이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원리를 사용한 교수법, 어떤 원리를 사용한 교수법, 어떤 원리를 사용 이러면 괜찮아. 그런 책은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제 문제, 한국어 교육 개론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책들은 중구난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책들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책 안 삽니다. 왜냐하면 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관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나온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 에디터 이렇게 에디션 이렇게 나오는 책 있잖아요. 누구 에드 뭐 이렇게 나오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보통 어떻게 책을 만드냐면 한 사람이 주제를 던집니다. 그 분야의 대가가.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연결어미에 관심이 있다. 그럼 연결어미에 대해서 연결어미의 논문을 썼던 쫙 많은 사람들에게 그 레퍼런스를 쫙 조사해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메일을 쫙 뿌립니다. 3년 뒤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대학 컨퍼런스 홀에서 연결어미에 대해서 논의한다. 관심이 있는 놈은 연구 계획서 써서 보내라. 쫙 뿌려요. 근데 이 뿌린 사람이 대가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찍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논의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논의에 못 꼈다는 건 자기 스스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연구 계획서를 써서 그 사람한테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보고 모두 뽑아주냐? 아니야. 네 건 후져. 잘라. 그리고 10명, 10명한테만 메일 딱 보냅니다. 준비해. 그럼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날 모여. 그럼 거기에 딱 모여서 발표, 12명이 딱 모여서 발표 쫙 하면 수백 명의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그 논의에 대해서, 이미 그 논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쫙 모여서 얘기 들어요. 그럼 그거 논문 갖고 뭐예요? 책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책은 40만 원, 50만 원씩 합니다. 우리나라 환율로. 그런데 그런 책을 딱 사서 보면 뭐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제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런 책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정말 그런 책으로 여러 명의 공동 지필진이 그런 책을 만들어낸 게 있냐?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했냐?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예. 물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을 한번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젊은 학자들의 꿈입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 돼요. 예.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예. 자, 이거 서소교차구 문제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꽃을 가꾼다와 꽃으로 가꾼다. 수도꼭지에 헝겊으로 틀어박았다. 인부들이 트럭에 시멘트를 적재했다. 인부들이 트럭을 시멘트로 적재했다. 의미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저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거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한국어 교육에서 잘 가르칠 수 있냐? 잘 못 가르치죠. 그렇죠? 한국어 교육에서 이거 가르치면 애들이 죽으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도대체 부분과 전체가 뭐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런 의미 차이들을 알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가 더 기본적인 거냐? 라는 거죠. 이게 더 기본이냐? 이게 더 기본이냐? 라는 거죠.
뭘 더 어려워할까요? 당연히 밑에 걸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이때 의로는 굉장히 복잡한 의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애는 장소, 을, 목적격, 조사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에서 그렇게 연구했다고 해서 그거를 다 갖다가 마음대로 써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어 교육에서. 취사, 선택, 그렇죠? 한정, 경계, 그렇죠? 이렇게 바운더리 정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 점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문법 공부하면서, 여러분, 뭐, 도대체 저게 뭐냐? 이거 아주 골치 아프죠? 저건 제가 이제 학위 논문 쓰면서 이제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여기 보면 뭐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먹다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데, 먹다라는 동사는 일정한 시간 폭이 있죠. 그렇죠? 근데 도착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시간 폭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 폭이 없죠? 도착하는 건 여기 와도 도착 안 한 거죠. 도착은 탁 닿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폭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들다는 물건을 만들다, 집을 만들다, 집을 짓다 이런 동사는 뭐예요? 그것도 긴 시간이 있죠. 하지만 먹다하고는 좀 달라요. 먹다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집을 짓는 건 집이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이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떤 동사는 끝나면 끝나는 동사가 있고 어떤 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동사가 있어요. 먹다라는 동사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책을 읽다 같은 경우에요. 책을 한 페이지를 읽다 하고 책을 읽다는 의미가 달라요. 책을 한 페이지를 읽는 건 한 페이지를 딱 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선생님의 책 197쪽을 읽었다. 이렇게 되면 197쪽 한 페이지만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의 책을 읽었다. 그러면 선생님 책이 예를 들면 수백 권이야. 그러면 수백 권을 쉬지 않고 읽었는지 한 권을 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간의 폭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반짝이다 이런 거 있죠. 반짝이다. 반짝이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눈을 깜빡이다. 한 번. 탁. 그렇죠? 탁. 요 순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기 힘들어요. 하늘의 별이 반짝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보기 힘들죠. 그러면 도착하다고 뭐가 다르냐? 반짝이다는 한 번 반짝이고 끝나는 거잖아요. 도착하다는 어디에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차가 도착하면서 이건 이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는 돼요. 그렇죠? 열차가 도착하고 있죠? 근데 도착하고 있는 건 도착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고요. 그 앞의 사건이에요. 근데 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다면요. 우리가 계속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우리가 계속 뭐예요? 계속 보면서 길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 동작을 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사마다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들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걸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 그리는 거. 이건 I는 시작이고요. F는 끝이에요. 이건 뭐 이니셜, 이건 파이널. 끝과 시간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끝과 시간이 똑같은데 여기서 R은 뒤에 있는 결과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동사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그냥 딱 끝나는 거고 하나는 결과가 이어지는 거고 이런 차이들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저거는 이런 거 이제 집을 짓다죠. 집을 짓는 거죠. 점점 이렇게 해서 점점 집을 져서 딱 지으면 끝나는 그런 동작이고요. 요거는 점점 짓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있는 거고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죠. 예. 머리 아파. 그렇죠? 그냥 그림이 그냥 후져.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복잡해.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보조 용언이에요. 그렇죠? 있다, 고 있다 아시죠? 아시죠? 예. 고 있다. 그다음에 어가다, 어버리다, 고말다, 어내다, 어두다, 어싸타. 그렇죠? 예. 어싸타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예. 어싸타는 잘못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눴어요. 동사를 이렇게 5가지로 유형으로 나눈 거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유형, 그 다음에 뭐 동작을 나타내는 유형, 그
그 다음에 뭐 완성을 나타내는 유형, 성취를 나타내는 유형, 뭐 순간을 나타내는 유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연결어미들이 이런 보조 용언들이 결합하는 데가 어디를 표시해 주냐 이걸 이제 쭉 정리한 거예요. 보니까 똑같지가 않은 거죠. 뭔가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고있다 같은 경우 보면 고있다는 여기는 내부 단계고 여기도 내부 단계인데 여기는 예비적 단계고 여기는 끝점이고 수식하는 단계가 다른 거예요. 단계가 다르다.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오르내리다. 여러분 뭐예요? 합성동사죠? 오르내리다 합성동사예요. 그는 대원들은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내렸다. 는 되죠. 그러면 합성동사 되기 전에 걸로 돌아가 보자. 대원들은 가파른 산등성이를 올랐다. 는 되는데 대원들은 가파른 산등성이를 내렸다. 이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왜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문장에서의 이 문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뭐처럼 보인다? 요 앞에 쓰이는 동사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을 딱 갖는 거죠. 왜냐하면 내리다는 어디에서 내렸다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대원들은 가파른 산등성이에서 내렸다도 문장이 이상해요. 가파른 산등성이로 내렸다도 이상하고 에도 이상하고 까지도 이상하고 붙어도 이상하고 다 안 돼. 근데 왜 오르내리다는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상하네.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자, 그는 부하 직원과 술잔을, 약간 또 버벅거리네요. 이러면 안 돼. 그는 부하 직원과 술잔을 주고받았다. 주고받았다 아시죠, 여러분? 주고받았다. 그렇죠? 주고받은 건 뭐 이렇게 한 번의 행위는 아니죠. 주고받은 건 여러 번 주고받는 거죠. 요즘에 제자들하고 술 마시면 저는 계속 받기만 하죠. 줄 일이 없습니다. 왜? 애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면접해서 술을 잘 먹는지를 보고. 왜냐하면 너무 외로워요. 제 지도 교수께서도 술을 안 드시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뭐 대학원 시절에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지금 안 드신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뭐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다 해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정희 교수님이랑 둘이 한잔 합시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잘 드시는 분을 대학원 때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는데 다른 교수한테도 가면 안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죽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멘트가 이게 막 나가도 되나? 공개 동영상에. 이게 참 부담스럽네. 근데 뭐 제가 욕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는 부하 직원과 술잔을 주고받았어. 좋아요. 그럼 부하 직원에게 술잔을 주었었는데 부하 직원과 술잔을 주었어. 또 이상해요. 그럼 부하 직원에게서 술잔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야 저거. 부하 직원과 술잔을 받았다.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왜 안 되지? 합성동사라면 기본적으로 합성동사는 제가 이제 어떤 가정을 한 거냐면요. 합성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원래 A라는 동사가 있고 B라는 동사가 있으면 A라는 동사도 어떤 놈을 취하고 논항을 취하고 B라는 동사도 이런 논항을 취하니까 두 개가 합치면 자연스럽게 이게 다 나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의미가 바뀌고 기능이 바뀌고 필요한 논항도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문장의 의미도 얘기할 때, 문법도 얘기할 때 요놈 합치면 요런 의미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A, B, C가 만나면 A, B, C 하나의 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D나 G나 F나 이런 의미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합성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삐리리 뭐 썼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이왕 쓸 거면 좀 멋지게 써보자. 그래도 멋지게 쓰려고 하니까 마땅한 생각이 안 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냥 그림이에요. 좀 후지죠. 제가 볼 때도, 야, 이거 지금 보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문법의 목표는 의사소통 지향이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문법을 가르치는 거다. 이거는 뭐 대전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에 위한 문법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학습자들이 문법을 쓸 때 일단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상황.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쓸 건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이 상황을 알았으면 둘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무슨 연결어미를 쓰든 뭘 쓰든 결정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행적 기능. 화행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일종의 의사소통의 기능이죠.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요청을 하든지 내가 주장을 하든지 반론을 제기하든지 의문을 주든지 문제를 제기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주장을 강화하든지 그렇죠? 이게 기능이에요.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감정, 평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런 거 맞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다 어떤 감정을 실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긍정의 그쵸? 감정을 싣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줄 거라는 감정을 실은 거죠. 웃기고 있네. 이러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비판적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발화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발화는 화자가 그 발화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판단이 없고 감정이 없으면 그건 로봇가 하는 말이지. 발화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묶는 통합적인 상황 추론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5가지 능력이 아이들이 문법을 쓸 때 있어야 한다. 그러면 교육할 때도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언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메타언어는 어떤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러분 지만은 뭐예요? 대립의 의미가 있죠. 지만은 대상 언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대립의 의미라고 설명하는 요 대립이라는 말 자체가 메타 언어인 거예요. 상위 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문법 설명하면서 쓰는 말들이 다 메타 언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국어 문법에서는 메타 언어가 어떻게 돼 있냐? 다 뭐예요? 형태소.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 많잖아요. 음소, 그렇죠? 음은, 그렇죠? 무슨 연결어미, 그렇죠? 문장, 이런 단어들이 다 메타 언어예요. 다 메타 언어인데 이런 메타 언어들을 외국인들한테 가르치는 게 적절하냐? 외국인들이 형태소가 알 게 뭐야? 형태소 왜 알아야 돼? 그렇죠? 외국인들 형태소 알 필요 없어요. 외국인들이 의문을 왜 알아야 돼? 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이런 거 왜 알아야 돼요? 알 필요 없어요.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런 거 알 필요 있어요? 없죠?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메타 언어는 뭐냐? 풀어 써주는 말, 풀어 써주는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상시 언어로 풀어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상황에 대한 메타 언어, 뭐에 대한 메타 언어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쌓여서 어떤 학습자들의 어떤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죠. 그래, 네 얘기 해. 그래, 좋아.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그래도 참 고마운 게 제가 이제 2006년에 딱 그런 얘기를 했더니 2007년 봄에 국제한국어 교육학회에서 이미 이대에 계신 이대 언어교육에 계신 이미애 교수님이 그분도 이제 문법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긍정적 의미예요.
제가 하신답시고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하신답시고 하시는 분인데 하고요. 하신다고 하시는 의미는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하시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하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발표해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걸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페이퍼에는 없는데 파워포인트에 쓱 띄우셨다. 그러니까 늦게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문에는 일찍 제출되니까 못 보고 나중에 보고 이거 넣어야 되겠어 파워포인트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고맙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없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네, 많이 해라. 그래, 네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해라.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요. 예. 답답하죠. 뭐 답답한데 뭐. 근데 저거는 어떤 뭐 이론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문법의 큰 틀을 한번 디자인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럴 건덕지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뭐 별로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뭐 마땅히 뭐 그렇다고 여기다 뭘 집어넣자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메타 언어는 극단적으로 쓰면 그 나라 언어로 제시해줘도 된다. 왜? 그게 그게 교육의 대상이 아니니까. 교육의 목적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중국인 화자만 다 모여있다. 그럼 중국어로 써주면 되지. 풀어서.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대신 그거는 처음부터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정리할 때 탁 주면 애들이 탁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늦은 줄 알았지만 1시간을 기다리게 하다니. 늦을 줄 알았지만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의미가 다르죠. 확실히 이제 뉘앙스가 이제 딱 느껴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다른 건 다 빼고 사람만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은 요즘에 인기 없죠. 결혼하기 힘들고요. 첫째, 둘째 다 보내고 막내를 출가시키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다. 첫째, 둘째 다 보내고 막내 맞아?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요러한 문장들이 여기저기서 홀대봤더니 자기 자식에게서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죠? 홀대봤더니 자기 자식에게서조차 비극이죠. 이거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런 예문은 크기만 컸지 저 정도 무게라면 어린애가 들 수 있겠다. 어린애라도 들 수 있겠다. 전화로나마 안부를 물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조사 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보조사들이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런 보조사만을 단지 보조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것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바꿔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홀대받던 그쵸? 여기저기서 홀대받더니 자기 자식에게서 버림받는 신세가 자기 자식에게서조차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보다 덜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속적으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상황들이 딱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려지는 건데 저걸 그냥 조차라고 하는 의미를 외국인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마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메타 언어가 없어요. 조차 아주 쉬운 것은 빼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못한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뭐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을 딱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까 상황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얘기들을 학습자들한테 일상적인 말들로 풀어주면 거기서 애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차가 그런 의미구나.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 있구나. 더 나쁜 상황이 있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못했구나. 이런 식의 느낌들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조차는 보조사고 이런 의미로 쓰여요. 이런 얘기는 애들한테 해줄 수 없어요. 해줄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초보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려고 덤비는 거죠. 왜? 문법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이러한 간단하게 보이는 보조사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의 기능이 굉장히 막강하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문장의 상황들을 가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정말 문법을 가르칠 때 그냥 저거의 기능만 가르쳐서 자, 조차는 저런 거니까 써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 문장에서 이런 식의 상황들을 가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저기서 상적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간의 폭과 관련된 겁니다. 예. 나이가 들면서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 그죠? 예. 첫 번째 문장하고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는 요즘에 하루에 수십 번씩 이렇게 뒤집니다. 핸드폰 어디 갔지? 이렇게 보면, 예, 뒷주머니에 있고, 그렇죠? 예.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왔나? 몇 번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예. 이제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덕수궁, 갑자기, 예.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서 젊은 날의 추억이 떠올랐다. 굉장히 좀 우울하네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예. 그녀는 나의 손을 잡으면서 지난 1년간의 일들을 쏟아냈다. 예.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얘기인 것처럼,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거 다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예. 나이가 들다, 점점, 이런 느낌 있죠? 예. 걷다는 시간의 폭이 있으니까 음연서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 폭이 있어야 되니까. 고개를 끄덕이다. 원래는 끄덕이다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 번. 여러 번의 동작을 하나의 동작으로 인식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의 손을 잡으면서, 그렇죠? 예. 잡으면서는 뭐예요? 뭉뭉뭉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 예를 들면 잡다는 앞에 남자가 없어서 잡다는 이렇게 탁 이렇게 잡는 순간 요것도 잡은 게 아니잖아요. 탁 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잡으면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잡고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보면 또 다 다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면서가 표시해주는 상황 자체가 다 다르다. 밑에 거 보세요. 그는 문제를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때요? 문제를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된다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것 같아요. 그는 잘못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녀에게 반하면서 가슴이 뛰었다. 반하는 거죠. 반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다, 깨닫다, 반하다 이거는 다 이제 인지동사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의 말을 듣다는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지각동사하고 인지동사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라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사가 쓰이는 환경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는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는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루 종일 호랑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온몸이 땀에 젖었다. 나에게 책을 맡겨두면서 잘 보관해 줄 것을 부탁했다. 판단하기 어렵죠. 어떤 분들은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저건 직관의 차이예요. 근데 직관은 여러분들 딱 한 번에 딱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계속 읽으면 다 돼요.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숭실대 국문과 교수로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복학생이고 저는 복학해서 3학년이고 걔는 1학년이에요. 나이 차이가 5살 차이나 나잖아요. 꼼짝 맞아. 사실 5살 차이면 뭐 쳐다보지도 못해요. 남자들 사이에. 그 학번 차이가. 복학생들은 주로 이제 오로지 관심이 이제 같은 학년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고요. 1학년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친구가 와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선배님 이거 돼요? 선배님 이거 돼요? 형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안 된다 얘기했는데 어느 날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직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딱 보면서 딱 판단할 때 딱 보고 이상해 라고 딱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야 돼. 아셨죠? 근데 뭐 이미 이제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직관적으로 어색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의자에 앉으면서는 되지만 앉아 있으면서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는 의자에 앉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었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얘기해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의자에 이런 동작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그는 앉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었어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동의하십니까? 표정들이 그렇죠? 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있다는 앉아 있다. 여러분 지금 다 앉아 있죠? 그렇죠? 예. 결과죠. 앉은 다음에 결과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 지속의 의미로는 쓰이면 그때 면사가 붙으면 어떻다?
어색하다. 왜? 앉으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앉으면서 제가 앉아서 계속 머무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면서는, 그렇죠? 행위가 후행절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 폭을 가진다라는 의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후행절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 폭을 가진다는 것은 아래 의미다. 하나의 사건이 시간을 가지고 이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간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세 번째는 예비적 단계를 포함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지속이 있는 경우. 이럴 때 면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 면서는 시간의 폭이 있는 거에 쓸 수 있는 거야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더 세부적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다 얘기했어요. 사실 면서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그 문법 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연결어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웬만한 학자들은 면서는 시간의 폭이 있다고 다 얘기했고요. 한국어 교재에도 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그래 그렇구나 라고 볼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세부적인 특성이 있더라. 그러면 이걸 나눠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본 입장이었던 거죠.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썼던 페이퍼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어휘 관계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반의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은 그거예요. 반의 관계는 초급부터 가르칩니다. 초급에서. 선생님, 학생, 그렇죠? 예, 학생, 그렇죠? 예, 가르치고요. 추워요? 더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따뜻해요? 시원해요? 그렇죠? 예. 다 가르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죠.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제일 먼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의 관계를 어휘적 차원에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어휘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그 어휘를 확장시킬 때 반의 관계나 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교육에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거죠. 저는 이제 문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어휘를 가르쳤어. 좋아요, 싫어요 가르쳤어. 그러면 그걸 언제 써먹을 거야? 애들한테. 애들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저는 친구가 싫어요. 그렇죠? 저는 비빔밥이 좋아요. 그렇죠? 뭐가 싫어요? 이런 것만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만 쓰는 거예요? 서술어 형태로만 쓰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해도 훌륭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한국어에 아주 좀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쓰기가 힘든 거죠.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어릴 때가 아니죠. 초급 때부터 계속 그런 것만 쭉 배워갖고 오면 그냥 그 동사는 그냥 그렇게 동사로만 쓰고 형용사로만 쓰는 거구나라고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걸 어떤 식의 패턴으로 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반의 관계가 쓰이는 패턴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건 나쁘건, 남든지 가든지, 살까 팔까, 주거니 받거니, 울다가 웃다가. 여기 보면 다 뭐예요? 건, 든지, 그렇죠? 리을까, 거니, 다가. 이런 식의 패턴들 다 문법으로 배우는 것들이에요. 문법으로 배우는 패턴들인데, 이러한 호응관계를 이루고 있는 문법 패턴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반의 관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휘적에서 반의적인 의미를 가진 것과 문법 패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묶어서 가르치죠. 근데 이건 초급에서는 조금 힘들겠죠. 중급 정도 가면 할 수 있어요. 중급에서 좋아요, 반대말 뭐예요? 나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이걸 쓸 때 이런 식의 패턴들로 정해져서 써주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먹는 둥, 마는 둥. 그렇죠? 예, 먹다 말다도 있어요. 하다가 말다가, 결혼할지 말지, 찬성하네 마네. 이때는 뭐예요? 말다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말다가 반의어냐? 그렇죠? 그건 반의어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부정이죠. 그렇죠? 부정입니다. 하지만 부정의 의미라고 보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다 동사만 쓰이는 거예요. 아니랑 못은 또 잘 안 쓰여.
말다 패턴만 뭐 한해 만에, 간해 만에, 온해 만에 이런 식으로만 쓰인단 말이죠. 근데 말다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말다는 안하고 못하고 조금 달라요. 쓰이는 환경도 제약돼 있고 단독 부사도 없죠. 말 부사는 없잖아요. 안 부사도 있고 못 부사는 있는데 말 부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뭔가 좀 독특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가져와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있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A는 A대로, B는 B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A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렇죠? 그냥 A면 A고 B면 B죠. 그렇죠? 근데 세 번째 거 보면 A, B, B, A예요. 그렇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독특한 패턴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면 A, B예요. 사랑하면 사랑했지 미워한 건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보시면 A, B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그래서 저런 반의 관계가 굉장히 문법에서 독특하게 실현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반의 관계라고 하는 어휘적인 관계를 단순하게 어휘 차원에서 얘기하지 말고 문법에서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휘와 문법의 통합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통합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이제 의사소통 교육을 얘기할 때 뭐 읽기 쓰기 통합, 어휘 뭐 듣기 말하기 통합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어휘 문법 통합 교육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통합이랑 그 통합은 뭐가 다르냐 이제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통합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의미를 쓰고 싶은데 마땅히 이제 그 어휘가 생각나지 않아서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페이퍼에서는 저는 그렇게 통합 교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지향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휘를 문법과 문법을 어휘와 어떻게 잘 믹스해서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확 던져줄까.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저거요, 외국인들 절대 못 써요. 저런 표현 쓸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써. 그러면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근사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사하게 쓰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교육이 잘못된 거죠. 자, 오나가나, 오락가락, 온데간데 없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좋고 싫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죽고 못 산다. 그렇죠? 네. 죽으나 사나, 죽을 둥 살둥, 죽기 살기로, 죽자 사자 저런 거 다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이삿짐을 나르면서 알게 모르게 멍이 들었어. 알다 모르다. 그 다음에 알다가도 모를 존재야. 그렇죠? 저거 연결어미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오도 가도 못했다. 오라 가라 하는 거냐. 온다 간다 말 없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의 관계가 저건 이제 속담이죠. 예.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는 마음이 있다. 혹 때려갔다가 혹 붙여온다.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막다. 모르는 게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10길 물속 한 길 사람 속 알아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건 딱딱 반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반의 관계가 요 두 단어 때문에 어떤 것도 반의 관계가 되냐면 연불하고 제밥도 반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연불하고 제밥은 반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모르고요. 뭐 약하고 병도 약하고 병이 반이야? 아닌 것처럼 모르는데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반의 관계가 딱 형성되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도 반의 관계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쓸 수 없습니다. 고래 다음에 새우등 터진다. 이것도 이제 아주 약간 미묘한 문제인데요. 자, 고래하고 새우하고 절대 반의 관계 아니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큰 놈들 싸움에 작은 놈들이 죽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의 관계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적인 반의 관계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 개구리하고 올챙이가 반의 관계입니까? 그 다음에 닭하고 오리. 그렇죠? 반의 관계 아니죠. 뱁새, 황새.
배, 배꼽. 배꼽은 배의 부속이죠. 네. 우물, 숭늉. 반의관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휘관계에서는 절대로 반의관계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장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쓴다? 반의관계로 인식하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얘기할 때 실제로 너희가 저걸 반의관계로 인식해라. 이것까진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지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써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죠. 잘 봐라. 실제로 어휘를 쓸 때 너희가 좋다 싫다만 외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단어를 쓸 때 문장에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서 굉장히 기발한 반의관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들 언어와 관련된 반의관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건 한국에서 볼 때 이건 반의관계처럼 인식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걸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독창적이고 재밌는 비유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창조적인 것들을 우리는 전혀 애들한테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외워.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머리, 가슴, 반의가 아니죠. 보수정당, 보수사회, 반의관계 아니죠. 하지만 지향과 지양 때문에 반의관계가 느껴집니다. 있는 사람에겐 감세를, 없는 사람에겐 복지를. 감세와 복지 관련 없죠? 반의관계 아닙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썰렁, 명품매장 북적, 대형마트하고 명품매장, 건설경기 불황, 작업반장 호황.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 웃고 패밀리 레스토랑 울고, 은행은 돈풍년, 시중엔 돈감. 저거 지금 여기 있는 예문은 다 어디서 찾은 거냐면요. 신문에서 찾은 겁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찾은 것들이에요.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반의관계라고 하는 게 단순한 어휘관계가 아니고 실제로 문장에서 쓸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아닌 것 같으시면 반박하시면 돼요. 웰컴,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런 문제도 다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도움을 주었다도 받는다. 사소한 문제가 많은데 큰 사고, 화를 참을 바에 차라리 화를 낸다.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패하다. 성공은커녕 실패. 잘 되겠다 싶으면 잘 안 된다. 1등은 고사고 꼴찌. 대충 할 거면 안 하느면 이런 것들 다 문장에서 쓰이는 반의관계의 패턴들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이름절 부사인데요. 이름절 부사는 좀 단어가 생소하죠. 그렇죠? 이름절 부사가 뭔가 이런 거예요. 꾹꽉. 그렇죠? 예. 그다음에 쑥싹. 그다음에 쫙쭉. 그다음에 뚝딱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어 교재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을 다물고 있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입을 꽉 다물고 있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할 때 뉘앙스가 있어요. 예. 저런 이름절 부사가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강함의 의미, 그래서 부정의 의미, 불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저런 부사들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입을 다물었다고 입을 꽉 다물었다 이런 거 느낌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을 제시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요. 하나의 사전에 하나의 단어에 밑에 의미가 막 10개씩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르쳐요? 10개인데. 못 가르치죠. 하나 가르쳐도 질리는데 애들이.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유사한 특성은 빼고 걸러내고 최대한 차이점이 나는 특성만 끄집어내서 만약에 가르친다면 제시하자.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정규교육에서 가르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특별한 어휘 수업이나 어휘 특별 수업이나 이런 것들 때 이런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고민을 했고요. 왜 저렇게 비교했냐? 간단합니다. 꾹꽉의 차이는 모음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의 차이니까 애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형태적 인식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보시면 눈물을 꾹 눌러 참는다, 꽉 눌러 참는다 조금 약간 다르죠. 예. 물음표는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 닦는 셈치고 절간에 꾹 박혀 있었다, 꽉 박혀 지냈다. 허리를 꾹 찔렀다, 꽉 찔렀다. 조금 느낌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꽉 잠겨 있었다는 되는데 꾹 잠겨 있었다는 좀 이상하죠. 예. 그 다음에 꽉 끼는 신발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 꾹 끼는 신발 때문에.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꽉 짜인 조직, 숨 막히는 경무에 숨 쉴 줍니다. 꾹 짜인 조직. 이렇게 안 쓴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톱으로 꽉 움켜쥐었다, 꾹 움켜쥐었다는 다 되는데요. 꽉 졸라매 있다나, 꽉 메우고 있다나, 꽉 차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둘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꾹은 밀어 넣는다라는 의미하고 머물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꽉은 머물러 있는 상태고 또 밀착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이런 차이점들이 좀 보이더라.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제시해 줄 때는 이렇게 동사들하고 함께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야 얘들아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외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쓸 때 한번 써봐. 그렇죠? 쿡 찔렀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꽉 잠겼어. 뭐 이렇게 한번 써봐.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느낌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정서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저런 그 부사들을 탁 쓰면요. 느낌이 확 옵니다. 신발이 꽉! 요걸로도 되잖아요. 그렇죠? 신발이 끼었어 보다 신발이 꽉! 그러면 아 끼어서 힘들구나. 라는 느낌이 훨씬 더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사가 단순하게 그냥 뒤에 있는 걸 수식해 준다라는 의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요것이 갖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쑥도 보세요. 배를 쑥 내밀고는 되지만 싹 내밀고는 너무 웃기죠. 예. 배를 싹 내밀고. 이상하죠? 당근을 쑥싹 뽑았다는 되고요. 큰 길로 쑥싹 나가면, 쑥 나가면, 싹 나가면 다 됩니다. 다 되는 건데, 제품을 싹 정리하고는 되는데 쑥 정리하고는 안 되고요. 입을 싹 씻어버린다는 되고, 쑥 씻어버린다 안 되고요. 안색을 싹 바꾸는 건데 쑥 바꾸고 안 되고, 허리 통증이 싹 가셨다. 기분이 싹 사라지고, 안개가 싹 거치고, 기생충이 싹 녹아버리고. 그렇죠? 앞에 거는 둘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네. 뒤에는 전혀 안 되는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쑥은 한 방향으로 최대한 이동하거나 움직인다는 의미고, 싹은 갑자기 이루어져서 이전의 상태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로 읽힌다는 거죠. 이거는 동사를 쭉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뭐 사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단어들을 쭉 보니까 이런 의미가 쫙 나오더라. 묶어서 주자. 이제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예, 나머지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 이건 제가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까지 강의가 진행됐는지 지금 모르겠네. 아직 관형사절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군요. 예, 예. 곧 나올 겁니다. 예. 자, 위에 거 보세요. 도박에 빠지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하다. 자, 이거는 학생이 도박에 빠지다, 학생이 늘고 있다죠. 그렇죠? 그런데 내포절에 있는, 다시 말하면 관형절에 있는 주어와 모문에 있는 주어가 동일하니까 하나가 생략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네. 요즘 도둑이 신혼집을 터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 자, 여기는 요즘 도둑이 신혼집을 턴다라고 하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죠? 그 문장이 뒤에 있는 사건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관형사절의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관형절.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걸 동격관형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벌써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예, 예. 뭐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말이 어렵죠. 관계관형절 동격? 예. 동격관형 어렵잖아요. 그런데 두 개는 문법서 한국어 교재에 나옵니다. 위에 건 확실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관형 사용 어미 가르칠 때 은, 을, 그렇죠? 은, 을 이게 그렇죠? 많이 나. 도박에 빠진 해도 되죠. 도박에 빠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혼집을 털 사건 안 되죠. 턴 사건 있을 수 있어요. 터는 사건 되죠. 그래서 주로 위에 거 관계관형사절을 학교문법에 한국어 교육문법에서는 대부분 가르칩니다. 초급의 관형사용 어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가는 빌리씨, 학교에 갈 빌리씨, 뭐 학교에 간 빌리씨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어제 산 물건, 뭐 오늘 살 물건, 지금 사는 물건 이렇게 해서 가르칩니다. 그렇죠? 가르친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과 다르게 요거는 문법에 따라서 달라요. 몇몇 문법서에 몇몇 교재에 나오는데요. 몇몇 교재는 이거 안 나옵니다. 경희대 교재는 이제 이게 이제 방성원 그 전임 학장님의 학과장님의 그 학위 논문 주제입니다. 국어의 보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지금은 교무처장이시구나. 그죠? 전임 학과장보다는 처장님이 훨씬 높으시니까. 방 처장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그 논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뭐 보문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국어 교재, 그 경희대 교재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렇게 해도 불러도 상관없고, 관형사절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관점의 차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문법에서는 관형사절로 처리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 왕을 배신한 결과는 비참한 죽음뿐이었다. 협상이 다시 시작된 것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조짐으로 해석되었다. 뭐가 다르냐? 왕을 배신했다. 왕을 결과를 배신했다. 이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관계 관형사절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왕을 배신했다가 결과냐? 사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격 관형사절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요. 결과는 뒤에 거죠. 그렇죠? 그런데 관계 관형사절,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놈은 관형사절은 뭐예요? 이 결과의 뭐예요? 원인이죠. 원인이 결과라고 하는 내용을 꾸며주는 게 영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도박에 빠지는 학생이 여기에 주체고, 요즘 도둑이 신혼집을 터는 사건이 이 내용인데, 결과가 왕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뒤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격관형사절 아니에요. 그렇다고 관계관형사절이냐? 관계관형사절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놈은 뭐냐 이거죠. 자, 밑에 거 협상이 다시 시작된 것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조짐. 해결되다죠? 해결되는 거죠? 해결되는 건 결과잖아요. 근데 조짐은 뭐예요? 해결 전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해결 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놈이 조짐을 꾸며줘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는 항상 배신하는 니은이고요. 여기는 항상 리을이에요. 딱 고정돼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딱 고정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 여기는 다 되거든. 는, 은 다 되고요. 여기도 쓸 수 있어요.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항상 결과라고 하는 사건에 원인이 결과를 수식해 줄 때는 항상 과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미래를 수식해 줄 때는 항상 결과가 원인을 설명해 줄 때는 항상 리을이에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거 참 독특하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동사들이 이런 명사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결과, 대가, 보람, 효과, 흔적, 후유증부터 같이 이런 것까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뭘 저렇게 복잡하게, 그렇죠? 예. 근데 문법을 하다 보면 약간의 형식화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의 전체적인 속성을 이렇게 대변하는 공통으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나 조건 사건이면 뒤에 결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사건에 대해서 명세라고 하는 건 자세하게 풀어준다는 의미죠. 그 풀어주는 게 뒤에 나온다. 그런데 여기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는데 항상 특정한 사건에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다. 그게 연결 표현하고 비슷하다. 왕을 배신한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다. 왕을 배신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과 사건이 나오면 연결 표현이 나오고 항상 원인 사건을 수식해주면 뒤에 건 원인 사건을 명세해주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 일반적인 관형사절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도입을 하자. 한국어 교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뭐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저것도 뭐 사실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문법서를 쓰거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쓸 때 저는 반드시 저걸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면 내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린 일, 잃어버리는 일, 잃어버릴 일 다 되죠? 예. 출국한 사람들, 출국하는 사람들, 출국할 사람들 다 되죠? 자, 그런데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 성사시킬 대가, 성사시키는 대가. 그렇죠? 두 개 다 되죠. 그렇죠? 근데 을은 절대로 안 돼요. 아이셋을 봐주는 대가, 아이셋을 봐줄 대가, 봐준 대가는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적군의 배치가 달라지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징조였다. 전쟁이 일어나는 징조였다. 일어난 징조였다. 다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건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해결되는 기미, 해결된 기미 안 되죠? 겨울을 날 준비, 겨울을 나는 준비, 겨울을 난 준비 안 됩니다. 값이 오를 조짐, 오르는 조짐, 오른 조짐 다 안 되죠? 내 일찍이 갑인에서 어깨너머로 겨우 동문서를 뗀 것으로 학문이 끝나서 손녀 하나 가르칠 자격이 없다. 가르치는 자격, 가르친 자격 확실히 안 되죠. 그렇죠? 가르칠 자격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 항상 패턴이 고정돼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관형사절하고 너무 이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뭔가 새로운 문법 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관형사절 안에 포함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주제를 보여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왜 저럴까라고 하는 호기심들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가졌던 호기심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저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건 여러분들이 저렇게 얘기한 것만은 이해 못하죠. 그 다음에 뭐 논문 찾아서 보시면 돼요.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되고 관심 없는 분들은 아 그래 그냥 저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여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자, 뭘 찾아야 됩니다.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자칫하면 그냥 추상적인 얘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뭐 앞으로 이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학원에 지금 진학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끝나면 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한데요. 문법이 사실 한국어 교육에서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법은 한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일부에 불과한 건데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남 얘기 써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베껴서 복사해서 애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학문을 하든 그런 거 아닌 게 상관없이 가르칠 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고민한 흔적들을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달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전달자도 제대로 된 걸 전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 잘못된 걸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우려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관심을 갖고 좀 꼼꼼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